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2025년을 맞이해서 뭔가 좀 새로운 분들, 이런 분들 좀 모셔서 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찰나에 제 손에 책이 하나가 주어졌어요. 죄와 말이란 책이 왔어요. 제가 이 책을 쭉 보다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연락을 했죠. 이게 누가 썼냐? 궁금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죄와 말 공동저자 박희원 기자고요. 지금 CBS 녹화뉴스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쓸 때는 법조팀에 출입을 하면서 법원의 법정에 관련한 연재물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사실 팀장의 정말 높은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말자를 때울 게 없으니까 하나를 써야 된다. 주말짜리 때울게. 주말마다 매주 써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작된 거였죠, 사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노컷의 특집 연재였다는 거죠. 네. 특집 연재를 주말을 때워야 되는 걸로. 오늘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은데. 꽤 유명한 시리즈더라고. 나름대로. 네. 아니 왜냐면 주변에 요거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국회 출입 기자라고. 네. 요즘 국회 출입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늘 힘들죠. 늘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더 뜨거울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제가 국회를 이번에 2번째 출입하는 건데 제가 할 때마다 국회에 물리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 운수가 튀인 기자구나. 아니 왜 이슈가 있을 때 딱 가요. 그게 좋은 거죠. 안 좋죠. 저는 맨 처음에는 제가 출입하던 날에는 그 유명한 지금 되게 유명한 패스트트랙 사건 정말 국회의원들이 몸싸움하던 사건이 첫날이었고 첫날? 그때 너무 황당했고 가자마자 육박장 보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 계엄을 한다래가지고 계엄 당일날 어디 계셨어요? 이제 저희 저녁에도 취재를 하니까 이제 좀 술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계엄? 여의도 일대에서? 네, 그래서 막 뛰어갔는데 아직 막 헬리콥터가 오고 그러던 때는 아니었는데 경찰들이 딱 이제 못 들어가게 막 하고 있던 때였던 거예요. 바로 담장 밖에서 이제 계속 취재를 해야 됐는데 근데 점점 시민분들이 오시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죠. 막 수면 바지 입고.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직접 그러면 헬기 내려오거나 군인 투입되는 것도 보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군을 안 갔잖아요. 속보를 써야 되는데 그냥 군대가 진입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옆에서 남자 팀장이 계엄군 이래서 그때 진짜 확 현타가 진짜 엄청 오고 눈이 좀 왔었는데 헬기가 소리가 엄청 크죠. 그리고 바람이 막 불거든. 주차장 바로 옆에 딱 내리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기자가 이렇게 어떤 당에 배수되는 건 정치적 성향과 무관한 거잖아요. 무관하죠.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느 코스로 가는 게 기자한테는 이제 뭐 유리한 게 있는 거예요? 약간 훈장 같은 거죠. 나 청와대 기자를 이제 저희 보도국 내에선 1호 기자라고 하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1호 기자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런 특별한 거 없지만 자부심? 그냥 뽕이 차는. 그러면 그 민주당에 2년 반 있다가 이거 연재하러 갔다가 다시 이번에는 한쪽 당만 그렇게 오래 출입하면은 아무래도 생기게 되죠. 입장이 생기게 되고 영향을 받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좀 가족같이 느껴지고. 그치. 그러니까 저희의 가장 큰 원칙은 어쨌든 불가근 불가원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국민의힘을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법정에 쏟아진 말들, 그 속에 숨겨진 범죄 흔적, 죄와 말. 무슨 책이에요, 근데?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법원에서는 공판, 그러니까 선고 직전까지 계속 심리가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매주 이제 마와리 돈다고 하는데 2층부터 4층까지 그냥 무작정 돌아봅니다. 근데 그 중에 기자들이 들어가는 법정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주요 정치 사건 법정 아니면 뭐 기업인 법정 아니면 뭐 좀 언론 스폴라이트가 큰 범죄 사건.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진짜 가슴 아픈 사건들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꼭 다른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게 이
책을 쓰게 된 그래, 계기죠. 맞아. 공감이 돼요. 사실 제가 이제 정말 기자님 뵙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전세 사기 편을 읽으면서, 왜냐? 제가 이제 시즌 1 할 때 저희 이제 스태프들 중에서 실제로 강서구 쪽에 살던 친구들 3명이 다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이사도 못 가고 돈도 못 받고 고생하는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포트라이트만 다루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환을 정확히 다루치기도 해서 제가 막 정신없이 읽고 모신 거죠. 전세 사기, 네. 빌라왕. 아, 이게 보다 보니 막 열이 확 받더라고요. 네. 이때 판사님도 여러가 있어요. 이게 3명 있는 그런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 재판부였는데 좀 특이한 판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 원래 좀 약간 열혈. 네, 보통 판사님들은 항상 진정하라고 이제 훈련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말 없고 네. 조용하고. 아, 근데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왕이 이제 피고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빌라 왕 배후에 뭐 더 큰 검은 세력이 있다 이전에 빌라 왕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던 때였는데, 이제 빌라 왕이랑 그 밑에서 앞제비들이 서로 네가 시켰잖아, 아니 나 안 시켰는데 네가 커미션 먹으려고 한 거잖아 하면서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감형 바이블이라는 거죠. 감형을 받기 위해서 내 죄를 상대 다른 피고인한테 떠넘기는 거. 아, 서로 그런 식으로 계속 돌리면 재판부가 혼선이 돼서 줄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책임을 온전히 법적으로는 물 수가 없으니까요. 나뉘어지게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보니까 전세 사기 구조가 오히려 간단하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빌라 건축주에게 이제 매물을 빠르게 팔아주겠다. 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같은 동네여도 빌라는 시세가 잘 파악되지 않고 시세 차이가 크다는 것을 노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빌라 그 부동산 시장을 모르지만 아파트와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아.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뭐 레몬 시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파는 사람만 알고 사는 사람은 사실 거의 정부가 매물 시장 자체가 아파트처럼 단위화가 안 돼 있으니까 사기치기가 딱 좋구나. 그랬던 거고, 뭐 산 사람들이 다 어린 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였다는 거 아니에요? 빌라왕 사건들은 아마 피고인들이 사실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정도가 사실 대부분은 정부에서 배상을 해준 최근에 나올 거지만 정부에 제 친구 그 후배들 보증보험이 막 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가 배상을 해준 것도 아니고 배상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막 15년에서 10년으로 뚝 떨어지고 그 반성 하나도 안 하셨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보증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상이 되니까 구제가 되기는 하지만 가장 열받는 장면이 그 장면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전화가 안 돼서 전화 한 번 딱 됐는데 줄 돈 없고 보증보험에서 받아라. 그렇게 하면 이거는 그 사람도 너무 황망한 거지만 국가 재정이 그렇게 다 또 소진되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의 죄를 국가의 예산으로 세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해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뭐 처음에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사실 법리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는 뭐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말도 있고, 왜냐면 이게 민사상 계약인데 이 경우에는 양측이 합의해서 그 빌라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넘겨받은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전 판매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법의 어떤 사각지대를 딱 이용한 범죄죠. 이 세상이 이게 이제 공자의 말씀이 맞아. 이게 아주 인간이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법을 악용해가지고. 그럼 이게 전세 사기 문제는 어쨌든 지금 일단 전국적 확산은 좀 막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형태로 또 변종될지도 모르고 피해가 완전히 보상된 건 아니고 계속 현재 진행형. 제가 여기에 담은 선고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는 그 남자의 헤어질 결심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신문기사로 보면은 굉장히 흔한 사건이에요. 간병살인 사건이죠. 그 남자의 헤어질 결심, 간병살인 사건. 그냥 흔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한강변의 아파트에 사는 그냥 많이 잘 사시는데요? 많이 잘 사시는 분이에요. 어. 근데 아내가 치매, 파킨슨병, 암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병들이 막 한꺼번에 이제 파도처럼 밀려오나 보더라고요. 맞아. 근데 애가 없거든요, 이 부부가. 그러니까 금술이 그만큼 어쩌면 더 좋았던 거예요. 굉장히 가깝고 각별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완벽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병 때문에 조금씩 무너져가고 그 아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기억을 못하기도 하고 가끔은.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 동반 자살을 시도를 해요. 아내가 자꾸 죽여달라고 하거든요. 너무 힘들다. 근데 처음 2, 3년은 버티더라도 이 시간이 갈수록 아내가 자꾸 넘어지고 다치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가 그거 자체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 조력 그런 걸 알아봐요, 다른 나라에. 근데 이미 지난 거예요, 할 수 있는. 뭐 안락사 얘기한 거야? 네, 자기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때를 지났거든요, 환자분은. 그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도 본인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어떤 법적 기간이 있는 거구나. 굉장히 상태가 이미 안 좋았던 거죠, 환자분은. 네. 그래서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해요. 먼저 이제 아내분을 죽이고 자기도 따라서 죽는데 같이 못 죽은 거예요. 실패를 하는 거죠. 맞아. 그런 경우가 많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119도 오고 막 그런 과정들이 공판 중에 다 나와서 저는 이거 집행유예 맥시멈 5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선처도 계속 해달라고 해요. 근데 아내 측 가족에서 장모님이랑 아내 친구들이 그런 탄원서도 내고 그 맥락을 아니까 탄원서도 내고. 그렇죠. 왜냐면 요양병원에 보내라고 가족이 그랬는데 남편이 안 보내거든요. 자기가 계속 하다가 이제 막다른 길까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피고인, 그러니까 남편의 그런 진술 태도가 정말 저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담담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어쨌든 살해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형량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한다고 해도,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분은. 이미 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았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사회부 기자들이 간병 살인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가지 기사도 썼지만 사실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잖아요. 여전히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이거는 우선순위에 있지 않죠. 항상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그렇죠. 현재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개인한테 여전히 돌리는 거고 이것도 그래요? 1심은 어쨌든 징역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고민이 되네. 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이쪽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설득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판사가 너무 얄미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떠세요? 인간미 없게도 느껴질 때도 있죠. 당연히. 어차피 양형 기준이라는 게 몇 년을 꼭 때리시오가 아니라 몇 이상 이하 이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이 분명히 좀 반영이 될 때가 있는데 뭐 서민형 범죄라고 하나요? 그 어떤 좀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약해지고 한국인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각 기관마다 맨날 연말마다 내잖아요. 네네네. 사법부가 높은 편이에요, 비교적. 신뢰도가? 낮은 데가 있잖아요. 검찰, 국회가 제일 낮잖아요. 국회 압도적 꼴찌. 그것도 매년 거의 10년 내내 그러서. 이번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내년에는? 올해는 아마 군대가 계속 신뢰도가 높았는데 군대가 내려가고 국회가 조금 올라가고 뭐 그러겠죠? 그렇구나. 제가 제일 묻고 싶었던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직장 내 괴롭힘 얘기인데 검사가 검사를 괴롭힌, 부장검사가 평검사를 괴롭힌 건가요? 이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초임검사 김홍영 씨, 사법연수원 41기, 2015년에 검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27기. 그러면 나이 차이가 꽤 나네요, 그렇죠? 기수 차이가 나죠.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이 피해자가 비교적 초년 검사가 부장의 온갖 갑질과 뭐 폭력에 지쳐서 결국에는 남부지검이었죠. 목동에 있는 남부지검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집에서나 제3의 장소에서 죽은 게 아니니까 조직에서도 당연히 큰 충격을 먹었던 거고. 맞아. 근데 이때 당시 그 사건이 터지고 연수원 41기 분들이 성명도 내고 김대현 부장을 검찰에서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갔잖아요. 연수원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좌천. 그래서 아마 41기에서 항의를 했죠. 집단 차원에서. 그 지금 결과적으로는 실형을 받고 확정 판결이 나서 살다 나와서 다시 변호사 개혁까지 하려고 변호사 개혁을 시도를 했지만 변호사에서 당연히 거절했고요. 그 가능해요?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이? 가능하지 않죠. 시간 열이 확 받네요. 근데 이제 이런 직장 내 괴롭히면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가스라이팅이에요? 뭐 아니면 그냥 옛날 문화예요? 뭐예요? 이거는 검찰 조직의 특수성에서 기반한 사건이죠. 2016년이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갑질이라는 문제 의식이 있었던 때 아닌가요? 그렇죠. 갑자기 한밤중에 나 술 먹는 때 와서 데리러 오라고 그러고 15분 내에 안 오면은 너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런 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때리고 폭행도 있었던 거고 사람이 계속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너는 이제 비하를 하는 거죠. 특정 직업과 비교를 하면서 맞아. 돌아가신 분도 엘리트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심적 타격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요. 그렇지. 내가 이거 어떻게 붙었는데? 잘하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직전 팀에서는.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저희 언론계에서도 요새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근데 노조에서는 일단 직장 내 괴롭히면 애매할 수밖에 없다. 애매한 것도 일단 다 신고를 해라. 노조에. 그래서 제 친구들이 힘들어해요. 딴 애는 챙겨준다고 하는데 애들이 싫어한다고. 저도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지금 또 중간에 껴있어가지고 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대답을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판사는 어떤 식으로 이 답을 구했나요 그러면? 판사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경황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판사와 검사 사이에 그런 미묘한 서로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상하 관계가 뚜렷한 그런 조직 문화를 판사들은 애초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도 보면은 이거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미묘한 뉘앙스로 굉장히 근데 검찰은 이제 같이 수사하고 막 그렇죠. 함께 뭔가를 해야 되니까 집단적인 움직임 문화가 똑같을 수가 없구나. 검사 동일체 원칙 맞아. 조직 문화가 뭐 지금은 검찰도 좀 많이 달라졌지만 8년 전만 해도 쉽지 않아. 생각해보면 저희도 8년 전에 언론계도 이상했거든요. 지금 결국은 이제 팀장님 들이받으시는 거예요? 좀 뭐라 해야 되나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문화적인 부분과 이제 물리적 유형력 같은 분명한 처벌의 선을 우리가 좀 잘 구분해 가면서 새로운 좋은 문화를 창달해 가야 되지 않을까. 되게 웃긴 건 제 친구 하나가 딱 그래요. 맨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후배들을 도우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꼰대가 되는 걸 느끼면서 난 안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안 도와줌을 통해서 나의 프로페셔널리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정년은 보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황당한 역습을 저를 만날 때마다 지금까지 항상 얘기하면서 어차피 애들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고로 걔네들을 계속 해낼 것이고 나의 정년은 늘어난다 이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참 맞아요. 문화가 이제 바뀌어가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사수님께서는 그 팀장님은 그래도 좋은 결과물 내셨으니까 팀장님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단독 져서 내시고 뭐 이러면서 얘기 풀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오늘 얘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뭐 탄핵 사태라든지 워낙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뭐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뭐 간병 같은 문제들. 근데 지금 이제 기자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들 책에 남겨진 내용들이 생애 주기에 누구나 만나는 이야기들 같아요. 독립을 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집을 사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을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되고 또 나중에 또 나도 그 운명을 살아가야 되고 그 부분에서 좀 뭐라 해야 되나 정치나 언론이 항상 관심 갖는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책을 읽은 입장에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공판 과정에서의 이 어떤 그 변호인 혹은 판사 이 사람들의 대화가 좀 그대로 들어가서 법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가를 또 느낄 수 있었다는 것들. 혹시나 이제 끌려가시게 되면 이 책 한번 또 보고 가시면 굉장히 좀 가명 바이블도 나와 있습니다. 가명 그쵸, 이 책의 별책부록입니다. 가명 바이블 이런 것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책 많이 읽어주세요. 네. 많이 사주세요. 마지막 절대 편집하면 안 되겠다.